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하나의 스탠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하고자 한 사람은 이 뉴욕시티대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도심 속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들 속에서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로 인해서 이 컴플레인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게끔 바퀴벌레 약을 살포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퀴벌레 약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횟수의 가장 적은 양의 바퀴벌레 약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바퀴벌레 출몰 빈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최적의 바퀴벌레 약 살포 횟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문제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한 게 이와 같은 식인데요. 이 R 컴플레인트라는 게 실제로 바퀴벌레가 등장한 횟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 실제로 바퀴벌레가 등장한 횟수를 최소화시킨과 동시에 이 바퀴벌레 약 하나당의 단가 C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 단가를 마찬가지로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약의 개수 N을 트랩스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측된 이 건물 내에서 바퀴벌레 출현 횟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 셋은 고유적인 빌딩 번호,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날짜, 실제로 살포한 약, 이제는 함정으로 칭하겠습니다. 함정의 횟수, 각 건물별로 있는 층수, 그리고 모든 건물, 하나의 건물 내에서의 면적, 여기서는 제곱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메트릭 단위를 사용하지 않죠. 네, 마지막으로 리브인 슈퍼라는 조금 특별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인 슈퍼라는 게 한글로 보면은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 건물별로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상주하지 않는지 여부를 0과 1로 표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월 평균 월세 값이고요. 다음 데이터는 거주자들의 평균 나이, 건물의 연령, 그리고 총 면적. 즉, 여기서 있던 데이터는, 층수별 평균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총 건물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로 시작된 날짜. 컴플레인트가 실제로 바퀴벌레가 출현한 빈도입니다. 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컴플레인트라고 칭하냐면은 아무래도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거주자들이 바퀴벌레가 출현했다고 컴플레인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컴플레인트라는 횟수로 바퀴벌레 출현 빈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로그 스퀘어 풋 124는 방금 설명해드린 이 단면적을 에다가 로그를 취한 이후에 이 10의 4승의 값을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데이터를 조금 ED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하자면은 일단 고유 건물 10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이 각 건물별로 컴플레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는 모든 건물들 합산해서 들어온 빈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한 달에 걸쳐서 컴플레인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달도 많은 반면 마찬가지로 한 달에 15회 이상의 컴플레인이 들어온 달도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실제로 이 함정을 설치한 횟수와 컴플레인의 관계를 이렇게 플라팅해 본 결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뭔가 확실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은 일종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로 각 건물별로 이 발현 횟수, 그러니까 바퀴벌레 발생 빈도랑 함정 설치 횟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리벨 슈퍼, 즉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혹은 상주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이렇게 플러스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만약 이 바퀴벌레 발생 빈도가
우리가 설치한 함정의 개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딱 컴플레인트랑 트랩스, 즉 바퀴벌레에 대한 컴플레인 횟수랑 이 함정을 설치한 횟수, 살포한 횟수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빈도를 모델링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모델이 포화송 모델이죠. 첫 번째 모델로는 포화송 리그레션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한 가지 포화송 모델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포화송은 오버 디스퍼션, 즉 평균보다 분산이 큰 경우를 적절하게 모델링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포화송 분포 자체가 평균이랑 분산이 같게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오버 디스퍼스 된 경우 이 포화송 회귀만으로는 해당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저희 데이터 내에서 그러한 오버 디스퍼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전체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할 결과고요. 마찬가지로 각 건물이랑 이 월에 대해서 람다라는 레이트 설정해주고요. 이 람다라는 레이트는 이 알파라는 파라미터와 베타 곱하기 함정을 설치한 횟수, 곱의 합을에 대해서 엑스포넨시에이션을 취한 결과가 람다가 되겠습니다. 즉, 에타라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어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트랩스라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애디티브 리그레션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하기 전에 저희가 설정한 사전 분포나 모델이 이 합리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랑 대략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다음과 같은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냥 무작위로 난수를 생성해서 이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보는 게 prior predictive 체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둘 다 노멀 0, 10이라는 사전 분포를 주었을 경우 이 complaints, 저희가 시뮬레이트한 컴플레인트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나 0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분산을 조금 더 줄여서 노멀 0, 1을 주었을 때 어떻게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0 이외의 값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 시뮬레이션을 1000번 반복을 해서 1000번 반복된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각종 통계량들을 검증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아니면은 퀀타일 등의 통계들을 확인해 보고요.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설정한 프라이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이 이 노멀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 차이를 조금 바꿔주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최대한 합리적인 사전 분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정된 프라이어를 확인해 보면은 알파에 대해서 노멀 로그 7, 1을 설정해주고 베타에 대해서는 노멀 마이너스 0.25, 0.5를 준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생성한 모델을 실제로 데이터에 피팅하는 과정이고요. 위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중에서 이 컴플레인트랑 트랩스라는 항목만 이 모델에 남겨주고 실제로 피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피팅된 값이 2.6이랑 마이너스 0.19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이 사후 분포를 그려보니까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각각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트된 결과를 한번 직접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이 알파와 베타로부터 뽑은 샘플들을 플로팅해본 결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게 알파 프라이어, 즉 저희가 처음에 줬던 사전 분포의 형태고요. 이게 피팅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포스테리어가 나와졌을 때 아주 특정한 범위 내로 이 알파라는 파라미터가
피팅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도 처음에 저희가 줬던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이 베타라는 값이 특정한 값으로 잘 집중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파랑 베타 두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후 분포가 제대로 잘 생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했다면 실제로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 즉 이 모델로부터 위의 모델에서 알파랑 베타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y 값들을 생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이렇게 사후 분포로부터 뽑은 샘플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이 이 실선, 즉 제 관측된 데이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이 0 주위에서의 값들에서는 너무 과다 추정을 하고 있다는 과소 추정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점점 꼬리 부분에 가면 갈수록 과다 추정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과다 추정하다가 다시 과소 추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생성했던 모델만으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이 포스테리얼 프리딕티브 체크 이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의 분포랑 실제 데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만약 모델이 제대로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를 잘 설명했다면은 이 실제 데이터의 평균값 주위로 분포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한쪽 방향에서만 분포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플롯을 여기서는 소개를 하는데요. 이 스퀘어 루트 플롯이라는 방법을 루토그램이라는 플롯을 소개합니다. 원래 저희가 실제로 발생 빈도를 모델링할 때 빈도값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주 사용하는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인데요. 여기서는 이 루트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스케일을 취했을 때 이 예측하는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랑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0 이외의 값에서는 과다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꼬리로 가면 갈수록 다시 과소 추정을 하게 되고 있는 현상을 보다 더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각각 예측한 값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산출해보는 플롯이고요. 이 마찬가지로 위의 플롯들과 마찬가지로 이 과다 추정과 과소 추정되는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었던 항목인 실제로 이 함정 설치 횟수랑 이 예측한 이 컴플레인 횟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두 값들을 플롯해 보면 되는데요. 언뜻 보면은 저희가 예측한 모델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모델 상태에서는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전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 컴플레인 횟수를 예측을 할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 데이터로는 실제로 저희가 설치했던 트랩의 개수만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건물이 10개다 보고 각 건물별로 면적이나 층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에서는 실제로 함정을 설치한 횟수뿐만 아니라 로그 스퀘어 피트, 즉 면적에다가 로그를 취한 파라미터를 새로 추가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 모델에서는 단순히 어떤 시간 내에서의 발생 빈도가 아니라 이 단위 면적에 대한 발생 빈도를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델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함정 설치 횟수라고 설정되었던 반면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로그 스퀘어 피트라는 단면적에 대한 로그를 취한 값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조금 더 면적이 넓은 건물에서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새로운 파라미터를 넣어주는데요.
이 리벤 슈퍼, 즉 건물의 관리인이 상주하는 경우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또한 역시 바퀴벌레 발생 빈도랑 어떤 발생 빈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회기 개수로 넣어준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탬 파일을 만들고요. 이번에 만들어낸 새로운 스탬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알파랑 베타 곱하기 함정 횟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벤 슈퍼라는 관리인 성지 여부와 단 면적, 파라미터까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추가한 데이터에 대한 개수, 즉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추가한 것 외에는 기존 모델이랑 크게 다를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포화성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 수정한 모델을 다시 한번 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팅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꼬리 부분에서의 정확도, 예측 정확도가 조금 더 나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당히 많이 과소 예측이 되고 있던 부분이 조금 나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0 주위에서의 과소 추정,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대 추정하는 부분이나 아직까지도 물론 파라미터 하나였을 때 포화성 회귀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컴플레인 생성 메커니즘을 완전히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제가 관측된 데이터랑 예측된 분포를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관측된 데이터는 분포 밖의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함정 설치 횟수랑 컴플레인의 빈도를 그려보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포화성 회귀의 문제점, 즉 오버 디스퍼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포화성 회귀를 사용하지 않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는 회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회귀를 사용할 경우 이 포화성 리그레션이 할 수 없는 부분, 즉 오버 디스퍼션이 반영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포화성 회귀에서는 이 빈도, 람다라는 파라미터 하나만으로 분포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분산에 대해서 제대로 모델링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있어야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 하나로 모델링이 되는데요. 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서는 B라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저희 가져온 데이터의 산포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시행했을 때 생성되는 Y들의 분산을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라미터 B에 대해서 파라미터 B가 커질수록 분산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기 전에 앞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델의 코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멀티노미얼 포화성 회귀, 즉 리브인 슈퍼랑 로그 단면적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단지 저희 이번에는 라이클리드 함수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함수 사용을 하고 새로운 파라미터 B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파라미터별로 적절한 사전 분포를 부여하고요. 실제로 피팅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두 파라미터, 인버스 P랑 P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측된 데이터를 보면은 포화성 회귀를 했을 때와 다르게 과소 추정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0 주위에서 과소 추정되었던 부분들이 포화성에서는 아주 잘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0 주위나 혹은 값이 커질수록 꼬리 부분에서의 과소 추정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전 포화성 모델보다 이 컴플레인 생성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잘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롯은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컴플레인이 0이었던 빈도를 나타낸 그린 그래프인데요. 플롯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실제 데이터 내에서의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던 머리 빈도가 비율이 0.2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생성되는 Y 데이터들에 대해서 딱 거의 평균이 중간값쯤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플랫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한 데이터로는 기존에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랑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랫으로는 저희가 설치한 함정의 횟수랑 이 컴플레인 횟수를 그려보는 플랫입니다. 기존에 부하성 해결을 했을 때 생성된 시뮬레이트된 데이터랑 저희 관측된 데이터랑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해결을 하니까 이러한 차이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성 해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시뮬레이트한 분포들이 관측된 데이터의 평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델을 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관측된 데이터의 평균이 저희가 예측한 분포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플롯들을 통해서 저희는 포화성 회귀보다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이 컴플레인을 생성하는 데 작용되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잘 모델링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그 하이라키컬 모델을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까지는 했고, 네, 이제 하고 싶은 게 빌딩마다 다른 인터셉트와 그 절편과 슬로프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슬로프는 변형을 안 주고요. 그 이 식에서 보시면은 밑에 B라고 첨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컬 모델은 결국 그 각 건물마다 좀 특성이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성을 분리하기 위한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포화송 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포화송 회귀 같은 형태가 동일하고요. 그 이 두 개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뮤 B라는 게 결국 지금 절편항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초모수 두 개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팩터 베리어블을 이제 인터저 베리어블로 바꿔야 된다는 여러 코딩적인 좀 팁이 있고요. 코드를 보시면 그 저희가 앞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센터링하고 리스케일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슷한 스케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계층 모형의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한 걸 잘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피처들을 0에서 1 사이 같은 좀 동등한 스케일으로 놓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 뭐 셀렉트 이거를 이제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유니크도 해야겠죠. 그리고 네, 그 빨간색은 제가 형식적인 걸 표시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변형시키는. 특히 여기가 이제 시밀러한 스케일. 그 다음에 이거는 센터링과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는 걸 따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이그노스틱스는 하이라키컬 모델을 하면은 주로 많이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어떻게 하게 되는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전트 트랜지션의 정의는 이런 HPQ라고 얘기하는 그 해밀토니안 플로우에서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는 값이 일정하지 않게 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후 공간에서 특정 부분이 탐색이 덜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모델을 보시면 시그마 뮤라고 하는 친구가 이 분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여기 평균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로컬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다이버전스를 찍은 건데요. 뮤4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로그의 시그마 뮤를 본 겁니다. 이게 원래 시그마 뮤가
양수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왜냐면 값이 작으면은 그렇게 스케일이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씌운 거고요. 저희가 사후 공간을 형성을 할 때 결국 그 모델 블럭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라이클리후드 혹은 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죠. 데이터 모델과 프라이어를 쓰는데, 그게 LP라는 라이클리후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데스티 같은 거에 동일한 형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데이터 모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LPMF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Y와 그 다음에 뮤 B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 이게 평균선이 되겠죠. 뮤 B에 해당하는, 앞에 정확하게 식으로 쓰면은 뮤 B 더하기 베타 XB 더하기 CB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엑스포넨셜. 왜냐면 저희는 중간에 그 포화솔 회귀 형태로 한번 바꿨으니까요.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에서 나오는 LP에 기여하는 항이 될 거고요. 이거는 프라이어로 기여를 하는 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거를 파라미터의 형태로 똑같이 보시면 결국 데이터랑 파라미터의 관계가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이 합해지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 밑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퍼널의 내기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뭐 여러 개 조사를 해보니 뮤와 그 다음에 시그마 뮤를 그려보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니다.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그 디펜던시가 디커플링이 됐어요. 이거를 보시면 이 시그마 뮤라는 것과 뮤라는 두 개 파라미터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코릴레이션이 높으면은 보통 지오메트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뮤라는 것을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민과 뮤로로. 그렇게 해서 네, 이 부분을 이제 나아졌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확실히 앞에서 탐색을 잘 못하던 부분,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덴시티가 높아서 잘 탐색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탐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 좀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덴시티 플랫, 마지널 PPC 플랫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찍혀 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기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빌딩 스페시픽 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로에 이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0.2 정도 되는 걸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퀀타일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90% 퀀타일.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예측을 잘 못했던, 앞에서 PPC에서 보여주지 않은 오소고날한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디언보다는 끝쪽, 특히나 아까 꼬리 부분이 모델링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90%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10%가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링 인터셉트 외에 추가해서 베링 슬로우를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KB에 해당하는 기울기에 이제 B라는 인덱스가 붙었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것만 있었는데 뮤B에만 초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KB까지 같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파라미테리즈는 이미 다 한 형태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평균하고 시그마하고 좀 많이 분리가 된 형태니까. 그래서 네, 이걸 탐색을 해보시면 여기가 카파들이 슬롭에 해당하는 모수들이 될 거고, 그
그다음에 얘네들은 초모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0%와 그 다음에 PPC 플랫을 그려보고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제 시간에 대한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달별로 조사를 한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전달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결국 이제 시계열인데, AR 모델을 많이 아실 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인데, 그 기본 개념은 지난달이 다음 달의 평균이 되는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MOT-1이 그 다음 MOT의 평균, 여기다 어떤 상수배 한 거에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인터프리터블한 해석은 한번 이제 바퀴벌레가 출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이제 더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더 컴플레인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형태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친구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모수가 되고요. 이 모수가 0에서 그 스탠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모델링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특수하게 이런 형태로 트랜스폼드 파라미터에서 변형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 1에서 1의 서포트를 가지는 덴시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 곱하기 로 마이너스 1로 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뭐 0에서 1 사이로는 떠오르는 게 바로 베타 프라이어겠죠. 이런 형태로 0에서 1 사이로 굉장히 플렉서블한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타 15로 줬네요. 그렇게 해서 베타 15면은 이게 0.5보다 크죠? 10 더하기 5분의 10이 이제 평균이니까 좀 로가 상관이 클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알파를 베타보다 크게 주고, 지난달에 비해서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작게 주고,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로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이걸 보면 실제로 0보다 큰 0.5까지 혹은 1까지도 이렇게 좀 분포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를 소개하는 거가 뒤에 마지막에 GP 모델인데, GP 모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컨스트럭트를 하는데, 이런 베리언스의 마지널 꼴들이 결국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좀 연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케이스 스터디에 참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PPC 플랫은 앞에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게 잘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민도 잘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이제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계속 이런 형태의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밑에를 보여드릴게요. 프라이어가 저희가 이제 원래 줬던 거고,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걸 알아냈는지, 결국 데이터가 충분히 인포메티브하다면 프라이어에서 포스테리어로 변화가 꽤 크겠죠. 근데 프라이어를 어떻게 보통 모델링을 하냐면, 앞에서 저희가 베타에서 뽑고 15로 줬죠. 거기서 4,000개를 뽑고 거기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형태로 이렇게 어떤 분포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랜덤 샘플링을 한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비교를 하는 스킬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뭐 시뮬레이션 베이스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 아웃풋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노미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틱한 꼴로는 이론적으로는 바이노미얼이나 유니폼이어야 되는데 실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선 이론적인 당위성이 있는 분포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4,000개 정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비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비교하려는 게 프라이어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에서 나온 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실제로 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서는 네, Y하고 Y랩 이렇게 두 개로 많이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는 파라미터 단에서 비교를 하는 거고 하나는 Y 결과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Y만 비교를 해도 파라미터 단에서는 좀 unreasonable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목적이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로스에 고려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2달 동안에 이제 예측을 저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 20개까지 0에서 20개 중에서 몇 개의 트랩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탐색을 해볼 텐데요. 코스트 비교 조사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돈 드는 게 어딘지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이 이제 익스터미네이터가 이제 매번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마다 $10씩.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유지비가 되겠죠. 머티리얼과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코스트. 이거 유지하는데 네.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용 분석을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트레이드오프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너무 높게 트랩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컴플레인은 줄어들겠지만 2, 3번에 해당하는 게 높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트랩을 적게 설치하면은 컴플레인에 대한 게 비용이 높게 설정이 되고 2, 3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구조를 좀 잘 잡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트랩 개수에다 20개 곱한 형태로 이제 유지비가 들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간별로 설정을 하는 게 또 특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데에서는 이렇게 쭉 스무드하게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면 약간 계단 형태로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로스를 이렇게 네, 했고, 저희가 앞에서 프리딕션을 했잖아요. 프리딕션 한 거에다가 이거를 같이 적용을 시켜보면요. 각 빌딩에 대해서 트랩 개수를 0에서 20까지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뭐 많이 설치할수록 혹은 얘네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데 8, 9, 10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중간에 한 3개, 그 다음에 얘는 0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각 건물별로 다른 처방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AR 모델을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 두 개 연관시키는 건데요. 앞에서 이런 형태로 프라이어를 줬었어요. M501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다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초기값을 주고 점화식을 그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쭉 써보면 이런 형태가 결국 마지막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은 쉽게 앞에서 딱 하나로 모델링이 되지만 그 두 번째 달 같은 경우는 이 항들이 2개가 되고요. 세 번째 달은 항들이 이제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점점 점화식의 형태니까 뒤쪽으로 가면은 앞에 맨 처음에 효과들이 좀 희석이 되지만 계속 누적되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아마 많이 익숙하신 이제 하삼각 형태가 될 거고, 이게 이제 LLT의 형태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공분사 능률이 됩니다. 공분사 능률은 뭐냐면 결국 저희가 시계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이 3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월, 2월, 3월 얘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 1월과 2월의 관계보다는 1월과 3월의 관계가 약하겠죠. 마찬가지로 2월에 3월 관계가 더 멀수록 그 관계가 작아질 텐데 이게 세 개니까 이렇게 쉽게 판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뭐 한 100개월 정도를 본다 하면은 100 곱하기 100짜리 코베리언스 행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조적으로 좀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이 GP입니다. GP를 지금 AR 모델을 통해서 약간 유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R 모델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1하고 로하고 로 제곱. 그러니까 로가 아까 절대값 1보다 작았으니까 더 먼 거리로 갈수록 더 이제 공분산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커먼 센스에 맞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초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어떤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스탠에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제일 획기적이었던 발전이 뭐였냐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L이라는 거에 프라이어를 주는 것이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L에 프라이어를 준다는 거는 데이터가 적을 때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놀 수 있게 이렇게 먼저 그런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좋고 예전에 저희가 스탠코리아 영상에서도 이 L에 관해서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P에 대한 제일 직관적인 설명을 딱 한 줄로 하라면 Y를 이제 함수 평균 더하기 에러로 나타내고 이 X는 유한계의 데이터 포인트 아까 제가 뭐 100개 달 말씀을 드렸죠.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개의 포인트로 GXI와 GXJ의 관계를 이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 스페이셜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시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에서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멀어질수록 시간과 공간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게 이제 코릴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그 다른 세팅은 다 똑같고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할 만합니다. 이제 평균은 0이지만 K 공분산행률을 시그마 M month와 그 다음에 이 로, 그 다음에 T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했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T와 T 플러스 H가 이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어떻게 모델링 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T와 T 플러스 H의 관계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GT와 GT 플러스 H의 관계죠. 여기서는 그게 MOT하고 MOT 플러스 H인 거고. 이거를 외워두시면 좀 좋고. 결국 이제 커널 함수를 이런 형태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파 제곱은 마지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오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F. 그러니까 마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다음에 L은 랭스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은 랭스 스케일은 얼마나 코베리언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디케이하는지. 아까 로 기억나시죠? 1하고 로하고 로 제곱. 그럼 로랑 좀 대응이 되는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플럭추에이션이 얼마나 큰지. 마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턴트는 신경 쓰지 않을 게 그 바깥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얘네들이 빨리 플럭추에이션을 하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치 complaints per month across all buildings. 컴플레인이 만약에 베리언스가 크다. 그러면 알파가 약간 좀 커져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팅을 하고요. 이제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P에 unidentifiable problem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널로 보면은 unidentified한데 조인트로 보면 identified 하다는 커멘트가 있었어요.
아이덴티파이의 이제 정의는 데이터가 파라미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관적으로 프라이어와 파라미터 포스테리어가 차이가 많이 없다는 거는 데이터가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랭스 스케일을 그려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거 unidentified 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이 플롯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극명합니다. 여기는 조인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GP와 이제 GP 랭스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미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 레이쇼를 보는 거니까 레이쇼를 보려면은 거기에 확률 분포 두 개, 확률 변수 두 개의 조인트한 결과기 때문에 결국 조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확실히 아이덴티파이드가 된 거죠.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가 훨씬 많아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파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GP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R하고 GP를 비교를 했는데요. 평균은 비슷해요. 그런데 GP가 빨간색이 조금 더 uncertainty, 이제 credible interval이 좀 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P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interpretable한 결과 때문인데 그게 decomposition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영상 중에 birthday problem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GP로 그때 뭐 월별 효과나 아니면 이벤트 효과 그런 거를 다 decompose가 가능했죠. 그게 여기서 말씀드렸던 GX를 이걸 G1X, G2X, G3X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별로 다 나눌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코베리언스 펑션도 그 저희가 GI를 생성한 것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좀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슬리 노이즈와 그 다음에 스무드한 트렌드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 빨간색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효과의 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욕시의 바퀴벌레의 비용 분석을 한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